엄마, 여기 아빠 있어요? 새 살배기 아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 여기 계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산 외곽 언덕의 묘지.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쌍둥이 남매가 묘비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준호, 향년 27세. 서아는 그 이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준호야, 우리 왔어. 약속 지키고 있어.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산 재벌 윤가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것을. 그날 운명처럼 한 대의 차가 묘지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부부. 아이들을 본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어요. 여보, 저 아이들. 준우 어릴 때랑 똑같아. 3년 전 장례식장 문 밖에서 돌아섰던 여자. 3년 만에 다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외곽 언덕에 자리한 묘지는 가을 오후의 햇살을 받아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땅 위를 구르고 묘비 사이로 쌓인 낙엽 더미는 계절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라 찾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차 한두 대가 올라올 뿐이었죠. 그날도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묘비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낙엽을 한 움큼 쥐고 여자아이에게 던졌고 여자아이는 깔깔거리며 도망쳤죠. 두 아이의 얼굴은 똑같이 생겼고 밝은 웃음소리는 이곳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와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8살의 서아였죠. 그녀는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서아는 묘비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묘비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윤준호, 향년 27세. 그 이름을 읽는 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제는 눈물도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묘비 앞에 놓인 국화 한 다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왔어. 아이들이 많이 컸지? 이제 새돌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서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묘비를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다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나비 있어요. 여자아이가 낙엽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며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낙엽을 들어 올리며 신기하다는 듯 웃고 있었죠.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예쁘지? 조심히 만져야 해. 서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낙엽 속 작은 벌레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아이도 달려와 동생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벌레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핏줄인지도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르죠.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 두 아이가 부산의 거대한 기업 윤그룹을 이끄는 윤가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것을요. 서아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지난 3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준호의 부모에게조차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죠.
그날 장례식장 문 밖에서 무너지는 그들을 보며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겠다고, 준호를 대신해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요. 서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묘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묘비 앞에 세우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우리 왔어요. 남자아이가 묘비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지.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묘지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호가 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안아봤더라면,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야, 나 약속 지키고 있어.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수없이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고 밥은 아이들 먹이고 남은 것으로 때웠죠.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서아는 묘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약속이 떠올랐죠.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준호는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우리 식구부터 만들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돌아오지 못했고 서아는 혼자 남겨졌죠. 하지만 서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준호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서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낙엽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아이들은 그 낙엽을 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의 약속, 나 지킬게. 끝까지.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을 불러 손을 잡았어요. 묘지를 떠나기 전 서아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돌아봤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지키러 다시 돌아왔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3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시험 기간이라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마다 학생들이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고 커피 자판기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서관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3층 구석 자리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서아는 25살이었고 경영학과 4학년이었죠. 낡은 패딩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두꺼운 교재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목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목을 돌렸습니다.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공부를 하려니 눈꺼풀이 무거웠죠. 하지만 다음 주 중간고사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을 지켜야 했고 학점을 지키지 못하면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맞은편 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들어 상대를 봤습니다. 깔끔한 인상의 남학생이었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경영학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아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학생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고 둘은 각자의 공부에 집중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서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어요. 서아는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는 당황해서 배를 손으로 눌렀지만 소리는 이미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진 뒤였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어요. 저도 배고파요. 같이 뭐 먹으러 갈래요?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함께 밥을 먹자니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서아도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서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학교 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문을 연 가게가 많지 않았지만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남학생이 먼저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컵라면 괜찮아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학생은 2개의 컵라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서아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서아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안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고 3분을 기다렸죠. 그 시간 동안 남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경영학과죠? 저도 경영학과예요. 이름은 준호예요. 윤준호. 서아는 라면 뚜껑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아예요. 4학년이에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4학년인데 왜 본 적이 없었을까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가서 그런가 봐요. 학교에 오래 있질 못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편안한 목소리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범위 진짜 넓죠? 저도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서아는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을 먹으며 시험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말을 잘 들어줬고 서아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진심으로 공감해줬습니다. 서아는 그런 준호가 편안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늘 서아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공부가 끝나면 함께 편의점으로 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때로는 김밥을 먹기도 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어묵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고 준호 역시 서아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학교 뒷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준호가 캔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 씨, 저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뭘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집안이 어떤지, 그런 거요. 서아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준호 씨는 준호 씨잖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제 집안부터 물어봤거든요. 서아는 그때 알았습니다. 준호에게도 무언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벚꽃이 피어날 무렵 준호는 서아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아 씨, 저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준호는 서아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의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준호 씨,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잖아요. 그래서 널 사랑해요. 서아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아와 준호는 졸업을 2달 앞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취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인턴 제의를 여러 곳에서 받았지만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죠. 서아는 그런 준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왜 안 가?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준호가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곧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그러고 나서 내 길을 정할 거야.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는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서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준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아는 학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지만 생리가 1달 넘게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서아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학교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검사를 했고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어떡하지? 어떡해? 서아는 며칠 동안 준호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도 가지 않았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혼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25살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 신분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서아를 찾아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나야. 문 열어줘. 서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것 같았죠. 준호는 서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서아는 준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서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아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아기 생겼어.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아는 준호가 놀라서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서아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서아의 귓가에서 떨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서아를 살짝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준호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낳자. 내가 책임질게. 서아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준호는 서아를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아의 배에 손을 살짝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여기 있구나. 서아는 준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준호가 함께 있으니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죠. 준호야, 부모님은 어떻게?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부모님께 우리 이야기 다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고 할게. 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준호가 서아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설득할 거야. 서아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서아는 준호의 눈빛을 보며 믿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 자주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심한 서아를 위해 매일 아침 죽을 사다 주었고 병원 검진에도 함께 갔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을 때 준호는 그 작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기이다. 진짜 우리 아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런 준호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졸업 후 제주도로 과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서아는 임신 중이라 함께 가지 못했지만 준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야, 다녀오면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준호가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부터 만들자.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함께 살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그러자. 준호가 서아를 껴안았습니다. 한강에 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죠. 준호가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서아야. 서아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주도로 떠났고 서아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어요. 준호는 버스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다녀올게. 기다려. 서아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준호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제주도로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원룸에서 준호가 보낸 문자를 읽고 있었어요. 날씨 정말 좋아. 바다가 예쁘다. 너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엔 셋이 같이 가자. 우리 아기 데리고. 준호는 곧바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왔죠. 서아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으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준호와 아기 그리고 자신이 함께 제주 바다를 걷는 모습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죠. 서아는 창밖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주도도 비가 올 텐데 준호는 괜찮을까? 혹시 일정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서아는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을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서아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날씨 뉴스라도 보려고 했죠. 화면에는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전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제주도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
교통에 주의하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서아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와서 먹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뱃속 아기를 위해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서아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끊기고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제주 서쪽 해안도로에서 관광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샌드위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빗속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4시경 제주 서쪽 해안도로에서 서울발 관광버스가 폭우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으며 탑승객 35명 중 다수가 사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면에는 부서진 버스가 보였고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사람들을 옮기고 있었고 흰 천으로 덮인 시신들도 보였어요.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설마. 준호는 아니야. 서아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서아는 다시 걸었습니다. 4번, 5번, 6번.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사서함만 반복해서 나왔죠.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발이 차가워졌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봤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15명, 중상자는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아는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준호는 아니길. 제발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사망자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 명씩 이름이 떴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눈으로 그 명단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지훈, 이수진, 박민호. 이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윤준호, 27세. 서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준호야. 서아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서아는 배를 감싸쥐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준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뉴스에서 장례식장 안내가 나왔습니다. 윤준호 씨의 빈소는 부산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서아는 그 주소를 메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배가 불러서 옷이 맞지 않았지만 그나마 어두운 색 옷은 그것뿐이었어요. 서아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사람들이 서아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서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서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곡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윤준호 연결식장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서아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안에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엄마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목소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입구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관 앞에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2명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관을 붙들고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 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떡해. 준호야.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서아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저는 준호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하죠. 하지만 서아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 어머니는 이미 아들을 잃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는 반쯤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서아가 들어가서 임신 사실을 알리면 저 2 분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서아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아는 입구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윤 회장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사모님, 기운 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알았어요. 준호가 얼마나 큰 집안의 아들이었는지를. 부산의 재벌가였던 것이죠.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 안에 못 들어가겠어. 당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들어가면 더 아프실 것 같아서.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었어요. 서아는 그 느낌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당신 대신 이 아이들 지킬게. 꼭 지킬게. 당신 부모님은 내가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게. 서아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식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서아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 내려갔죠. 복도를 걷는 서아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혼자 걷는 그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어요. 서아는 병원을 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서아는 우산도 없이 그 빗속을 걸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준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부산의 허름한 원룸에서 홀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중고로 산 아기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고 낡은 이불 위에는 출산 용품 목록이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야 할 것들은 많은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아는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배가 쥐어짜는 듯 아팠고 양수가 터졌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아는 바닥에 앉아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등을 쓰다듬어 줄 사람도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쌍둥이라며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아는 수술대에 누워 차가운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마취제가 들어오고 의식이 흐려졌죠. 서아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기 곧 만날 거야.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투명한 신생아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아기들이 그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 여자아이예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준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아기들을 안아보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왕절개 상처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비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아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겨우 병원비를 냈어요. 태어날 때 통장에 남은 돈은 15만 원뿐이었습니다. 서아는 아기 둘을 안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수술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배에 힘을 주면 찢어질 것 같았죠.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청소해주지 않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기들을 바닥에 놓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키워야 하지?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죠. 서아는 서둘러 분유를 탔습니다. 2 아기에게 번갈아 가며 젖병을 물렸어요. 한 아이가 먹는 동안 다른 아이는 울었고 서아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아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아기들이 깨어 울었어요. 서아는 비몽사몽 일어나 분유를 탔습니다. 한 아이를 먹이고 나면 다른 아이가 울었죠. 4시쯤 되어서야 다시 잠들 수 있었지만 6시에 또 깨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재우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서아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원룸 월세까지.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수입은 없었어요. 서아는 아기들이 100일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시급은 8,000원이었고 하루 4시간씩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기들이었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돌이 지나야 받아주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1시간에 5,000원을 드리고 아기들을 봐달라고요.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 혼자 어떻게 쌍둥이를 키워?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쌍하게. 알았어. 내가 봐줄게. 서아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4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서아는 참았어요. 일이 끝나면 급히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돈을 드리고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세 2달째 밀렸는데 언제 줄 거야? 서아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 달 안에 안 주면 나가야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아는 밤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아기들을 재우고 나가면 할머니가 와서 봐주기로 했죠. 서아는 밤새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아기들이 깼어요.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빈혈이었어요. 편의점 주인이 119를 불렀고 서아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몸이 많이 상했어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서아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면 아기들을 키울 수 없었으니까요. 서아는 링거를 맞고 바로 퇴원했어요. 그날 밤에도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기들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는 그 웃음을 보며 힘을 냈어요. 아기들을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남자아이는 준호를 닮아 눈이 컸고 여자아이는 서아를 닮아 입이 작았어요. 서아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강해져야지. 그래야 너희들 지킬 수 있어. 아빠한테 약속했잖아. 서아는 아기들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아기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 온기가 서아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는 이제 새 돌이 되었어요. 남자아이 이름은 준서, 여자아이 이름은 하윤이었습니다. 준호의 준자와 서아의 서자, 그리고 서아의 하자와 준호가 좋아했던 윤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서아는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준호의 3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아는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아갔죠. 하지만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걸을 수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서아는 아이들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한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준서와 하윤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저기 산이에요. 하윤이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예쁘지? 오늘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오늘 인사하러 가는 거야. 버스는 언덕을 올라 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렸어요.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서아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낙엽을 밟으며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준호의 묘에 도착했습니다. 묘비는 깨끗했어요. 누군가 자주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국화를 놓고 아이들을 묘비 앞에 세웠어요. 자,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준서와 하윤이 묘비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아는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준호야, 우리 애들 많이 컸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아이들은 그 낙엽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어요. 서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춰 서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들이었어요. 준호의 부모였습니다.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준호의 부모는 천천히 묘지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준호의 묘로 오고 있었어요. 서아는 황급히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하윤아, 이리 와. 하지만 아이들은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었어요. 묘비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불렀지만 아이들은 듣지 못했죠. 준호의 부모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앞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그들이 준호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어요. 순간 준호의 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눈을 크게 뜨고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봤소. 준서와 하윤은 준호를 닮았습니다. 특히 준서는 어릴 적 준호와 똑같았어요.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 하윤도 준호의 면형이 역력했습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답게 닮아 있었고 동시에 준호를 빼닮아 있었죠. 서아는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머니가 서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무너지던 그 여자, 아들을 잃고 통곡하던 그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준호의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호 닮았소.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서아를 다시 봤어요. 혹시 당신은?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3년 전 장례식장에 있었죠? 문 밖에서. 내가 봤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꺾이는 듯 비틀거렸어요. 아버지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어머니는 서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팔을 잡았어요. 이 아이들, 우리 준호 아이들이죠? 서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준서와 하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뻗어 준서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그녀는 준서를 준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준서요. 저는 윤준서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준서. 윤가의 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서아가 준 이름이었죠. 어머니가 서아를 올려다봤어요. 3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묘지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부모는 서아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였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서아 씨, 아이들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부모에게도 손주를 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윤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 넓은 정원. 서아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큰 집안의 아들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현관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서와 하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낯을 가렸습니다. 서아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죠.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무섭지 않아. 할머니야. 같이 들어갈까? 준서가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도 따라서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이 들어오자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만 봤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예요. 준서, 하윤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 닮았구나. 정말 많이 닮았어. 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준호는 너희 아빠 이름이란다. 하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대요. 어머니는 하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품에 안긴 하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아빠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날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거실에서 뛰어놀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주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봤어요. 서아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혜진아, 너 어떡해? 혜진이라 불린 여자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니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혜진은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3년 전 장례식 때 문 밖에 서 있던 여자죠?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수상했어요. 왜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만 있었는지. 이제 보니 이유가 있었네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혜진을 말렸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이 아이들은 준호 오빠 아이라는 게 확실해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믿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요. DNA 검사해봐요. 정말 준호 오빠 아이가 맞는지. 혜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혜진이 말이 맞소. 확실히 해야 해.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 생각이에요? 당연하지 않소. 우리가 확인해야 마음 놓고 손주로 받아들이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받을게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서아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계 확률 99.9%입니다. 두 아이 모두 고인과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봐라. 우리 손주들이 맞아. 혜진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어요. 어머니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아 씨, 정말 미안해요. 서아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3년 동안 몰라봤어요.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요. 당신도 아이들도. 서아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와 아이들은 여전히 허름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윤가 부모는 서아에게 저택으로 이사 오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서아는 거절했습니다. 준호의 부모와 손주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서아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누군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가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서아는 놀라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아 씨 사는 곳이 궁금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곰팡이 자국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서아는 문을 열었어요. 좁고 지저분해요.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아이들 옷가지가 널려 있는 방.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3년을 살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놓인 아이들 신발을 봤어요. 밑창이 다 닳아 있었고 한쪽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신발을 집어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어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아 씨,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 집 나와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아이들 교육도 우리가 책임질게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당신 손 좀 봐요.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설거지와 청소로 트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어린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 힘들어해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서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의지해도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아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서아였죠. 혼자 버텨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윤가의 도움을 받기로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깨끗하고 넓은 거실,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준서와 하유는 새 집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죠. 엄마, 여기 우리 방이에요? 하윤이 방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방이야. 준서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바다 보여요. 서아는 아이들 옆으로 가서 창밖을 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를 반짝이고 있었죠. 서아는 그 풍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아이들도 행복해.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윤가 부모가 서아와 아이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넓은 정원에는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며 말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손주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준서와 하유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놀아줬어요. 공을 던지고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우리 준호 방 좀 볼래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3년 전 준호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서아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서아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보고 싶어. 어머니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습니다.
며느리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준호 아이들 낳아준 당신은 우리 며느리예요. 서아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서아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가을 언덕의 묘지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이들 손을 잡고 준호의 묘 앞에 섰어요.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앉았죠. 서아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약속 지켰어.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겼어요. 엄마도 이제 안 우는 것 같아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죠? 서아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와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서아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서아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묘비를 돌아봤어요. 준호야, 사랑해. 우리 또 올게.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서아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밝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멀리서 윤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준호의 사랑은 아이들 속에 살아 있었고 서아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윤가 식구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을 홀로 버텼습니다. 낮에는 설거지를,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하며 쌍둥이를 키웠죠.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결국 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호의 사랑은 아이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서아의 사랑은 3년의 인내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가 식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